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8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문학과 사회 봄호 살펴봤고요. 오늘은 창작과 비평 2021년 봄호 통관으로는 191호 들고 왔는데요. 봄호 살짝 살펴보고 문진영 작가의 단편소설 미노리와 테츠라는 작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창비 봄호가 노란색 으로 네. 문동은 분홍색이고 분홍색으로. 봄인가 했어요. 네. 맞아요. 은연중에 다들 네, 생각하시고 맞추는 게 있는 것 같은. 창비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약간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려도 변함이 없는 네, 특별하게 뭔가, 새로 바뀐 게 없죠. 견고함이 있는 문예지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고요. 네. 문예 쪽으로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 같은 경우에는 강세환, 고명재, 김민정, 박연준, 배창환, 송경동, 이명윤, 최현우, 한현희, 황성희, 황희숙 시인님의 신작 시들이 실려 있고요. 저희 다음에 시 특집 네. 오랜만에 준비를 했는데 시인을 모시고 최근에 문예지에 이제 발표된 시 중에 몇 편을 골라서 얘기하는 예칭 요즘 시 이야기 이렇게 네. 하는데 이번에는 황인찬 시인을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소설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후에 황인찬 시인과 함께 시도 다뤄볼 예정이니까 창비에 실린 시들 함께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 조명 코너에서는 이근하 시인이 최정래 시집 빗그물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네. 최정래 시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최은미 작가님이 이제 장편 연재 마주라는 제목의 장편 연재를 시작을 하셨고 네. 문진영, 박상영, 손원평, 이혜경, 정이현 이제 작가의 신작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산대학문학상 네.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 부문에는 이세인 시인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소설에는 이재은 작가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당선작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이 코너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소설이 이제 5편 단편이 실렸고 최은미 작가는 장편 연재 시작했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문진영 작가 작품 보려고 해요. 문진영 작가님 작품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에 박상열 작가님 소설도 되게 오랜만에 진짜 보는 것 같고 정희연 작가님도 꽤 안 보였는데 최근에 지난번에도 한번 두세 계절 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정희연 작가님 이름도 있어서 되게 좀 반가웠어요. 그리고 제가 문진영 작가님 소개하기 전에 손원평 작가님 단편도 저는 재밌게 읽어서 타인의 집이라는 작품인데 손원평 작가님 워낙에 일단은 재밌게 좀 가독성 있게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몬드로 유명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요즘에 쉐어하우스 많이들 사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청년들. 그래서 저도 가끔 피터팬의 좋은 방과이 거기 들어가서 방 보는 게 그냥 취미인데 거기에 쉐어하우스 되게 많이 올라오면 저 집은 어떻게 생겼나 막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런 상태인데 막 월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약간 쉐어하우스에 사는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손원평 작가님 이번 타인의 집에서 쉐어하우스 얘기를 써주셨는데 전전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그런 식의 예를 들면 집주인이 이제 쉐어하우스를 꾸미는 게 아니라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월세를 받으면서 쉐어하우스를 몰래 꾸미는 그런 이야기인데
되게 실감나고 재밌어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문진영 작가 미노리와 테츠라는 작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건데 저는 문진영 작가 작품 처음 읽어봤었거든요. 혹시 저도요. 아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 근데 저는 읽었어요. 성함도 되게 낯설어서 신인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잠깐 실린 프로필로는 2009년에 창비 장편 소설상으로 등단을 하셨고 장편 소설 담배의 한계비의 시간, 소설집 눈 속의 겨울을 이미 펴내셔서 작품 활동 시작하신 지는 뭐 10년이 훌쩍 넘었죠. 네. 근데 이제 87년생이시니 30대 작가신데 네. 어쨌든 작품 활동하신 되게 오래돼서 네. 되게 궁금해하면서 읽었고 또 제목 자체도 이제 미노리와 테츠니까 무슨 뜻일까 하고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노리와 테츠는 사람 이름, 일본인 네네. 부부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화자인 나와 화자의 친구 수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감상부터 얘기하면 저는 되게 소품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었어요. 소품이요. 피아노 소품 같은 소품이요. 약간 네네네네. 작은 네네. 분량도 제가 보기에는 80매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되게 소품 같은 이야기다라고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작품이 훨씬 저한테 좀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되게 후루룩 읽고 그냥 쉽게 쓴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다시 읽고서 그런 저를 반성하면서 이런 이야기 쓰기가 정말 쉽지 않지라고 저는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지점이 있었고요. 네. 네. 일단 제가 줄거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화자인 나는 30대 여성인 것 같아요. 30대 초반, 20대 후반 네. 여성이고 나와 이제 유치원 때부터 단짝이었던 수민이라는 이제 친구가 나오는데 이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커왔던 그리고 초중고도 같이 나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너무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친구 사이예요. 근데 이 나와 수민이가 3년 전쯤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가서 도쿄에서 태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음식점의 주인인 미노리와 테츠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여행 가서 어떤 음식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뭐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는 이상 굳이 그들과 막 주인들과 이야기를 막 나누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할 정도의 사이가 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나와 같이 여행을 간 이 수민이라는 친구는 엄청나게 친화력이 좋은, 그러니까 속칭 약간 인싸 같은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일단 초반에 되게 호감을 주고 누구와도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수민이와 식당의 부부인 미노리와 테츠, 미노리가 여성이고 테츠가 남성인데 이들이 좀 이야기하면서 친해져서 그날 저녁에 테츠 친구가 근처 바에서 공연하는데 너네 같이 갈래? 라고 물어서 수민이도 오케이 그리고 나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날 밤에 같이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친해지게 돼서 다음 날도 일본 떠나기 전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이후로 수민과 그 미누리라는 친구는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수민이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같이 얼굴을 보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수민이와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수민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얘기 했나? 미누리와 테츠 이혼했어 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놀라서 언제 했냐 그랬더니 수민이가 작년 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민이한테는 이제 그 사실이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화자인 나한테는 그 둘 사이가 너무 특별해 보이고 친해 보였기 때문에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이후에 미노리가 나에게 연락을 해와서 서울에 왔다며 만나자고 하죠. 그래서 수민이 빼고 나와 미노리가 만나면서 이 수민과 미노리와 테츠 사이에 약간 좀 미묘한 일, 사실 뭐 미묘한 사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감정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나와 수민의 관계, 그리고 수민이라는 인간과 나라는 인간, 그런 유형. 수민이가 빛이 나니까 나도 항상 그 옆에서 그 빛을 쬐고 있는 사람처럼 느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수민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식의 좀 모멸감과 상처를 느꼈는지 약간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이야기에 저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되게 인싸인 친구랑 네. 같이 다닐 때 네. 그 친구들이 되게 무해한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되게 유해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들러리 서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인싸인 상대방인 친구가 나한테 전혀 무언가를 뭐 하대하거나 아니면 나를 비추기 위한 조명으로 쓰거나 그렇지 맞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진실한 우정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약간 그런 불균형이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상처나 그늘 같은 것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최근에 읽어본 적이 있었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새롭진 않지만 네. 이런 지점을 좀 포착해서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 많은 독자들이랑 접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그 주영님이 얘기하신 소품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네. 뭐 이렇게 짧다거나 그렇게 해서 느꼈던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저도 문진영 작가 작품을 처음 읽어보는데 문장이나 흐름이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서 네. 되게 무리 없이 읽히고 문장도 너무 정갈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소품이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말씀하신 끝에 이제 결국에는 희주와 미노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닮은 사람이고 네. 태찌와 수민이 닮은 사람인 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 그 말씀하신 보통 부반장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아, 네. 물론 여기서 희주는 부반장도 안 될 만한 네. 이제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처럼 비추어지지만 네. 어쨌든 어떤 자리에서 항상 좀 불을 달고 있는 사람 캐릭터처럼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현실에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긴 하잖아요.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도 이거를 소설을 이 정도 분량으로 쓰기에는 이게 되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반장이 되기를 욕망하는 부반장 막 이런 캐릭터면은 소설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의 희주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끝에 결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준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네. 그거를 차치하고 희주라는 사람의 말하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처럼 네. 좀 완전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빛 속에 있고 누군가는 그 그늘에 좀 같이 있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는 그런 작은 결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서 낼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전달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로 막 확장해 놓거나 네. 그럴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나 인물 캐릭터가 그래서 저도 약간 소품이라는 표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읽힐 만한 그리고 너무 잘 만들어진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사실 속상한 이야기이긴 네. 하잖아요. 저는 희주는 본인이 수민과의 긴 시간이 우정으로 엮여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민과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받고 싶지만 수민의 빛과 함께 있으면 본인도 좀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게 있는 거를 아는 상태인데 미노리 같은 경우에는 희주보다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태쯔와 수민이 이야기를 할 때 물론 태쯔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이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수민과 얘기할 때는 저 둘이 같은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고 나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헤어짐에 반복되는 이유였던 거잖아요. 네. 결정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계속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그게 우정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 그거를 좀 대비시킨 것도 좀 되게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끝에 가면 다른 결을 얘기를 해주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섬세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어느 쪽에 더 공감이 되세요? 캐릭터상으로? 저요? 근데 저는 대외적인 이미지는 수민에 가까운데 내면은 희주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아마 하시는 일이 리더의 자리이어서 그런 것도 사람들 막 있겠죠.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친근하게 대하는 게 제 업의 한 부분이어서 저는 대외적으로는 수민인데 근데 이제 수민이랑 절대적으로 이제 안 맞는 부분은 뭐 이런 거죠. 어떤 여행 가서 그 장소에 맞는 옷 같은 거 막 챙겨 입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어디 가든 그 주인공이 되는 근데 일할 때는 저는 수민처럼 일하는 것 같은데 여행을 가면 철저히 희주처럼 여행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희주에 가까운데 약간 최근에 그런 트위터에 돌아다닐 때 보고 웃었던 게 왜 아싸인 척 했던 INFJ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원래는 리더나 그렇게 나설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가게를 운영하는 1인으로 하는 상황이니까 어딜 가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근데 당연히 성향은 그렇지 않고 저는 여기서 또 마음이 아팠던 에피소드는 그거 있잖아요. 반장선거인가요? 그거 할 때 모두가 수민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없으니까 누가 후보 추천해 했는데 수민은 좋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 후보로 하면 안 돼 네가? 라고 해서 했지만 희주는 자기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표가 결국 2표밖에 안 나왔는데 아마 자기와 수민이라고 생각 너무 명백하게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수민은 이런 나의 마음을 영영 모르는 사람이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게 무해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꼭 우리가 막 어떤 관계에서 그늘과 빛이 늘 같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좀 안타까운 게 희주 같은 경우에는 화자인 희주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좁혀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저도 물론 희주에 가까운 마음은 있지만 A라는 사람과 있을 때는 내가 수민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다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이 이야기에서의 그런 일면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정시켜서 보는 것 자체 어쩌면 수민도 어디 가서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민의 입장이 아닌 걸 또 못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서브가 되는 별로 안 좋은 표현이지만 향단이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 그거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수민이나 희주나 미노리에게 좀 다른 또 존재가 등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반장선거 에피소드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 때문에 이 소설이 사실은 좋아졌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민이와 이제 화자인 나인 희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나를 결정적으로 힘들게 했는지 그걸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포착해내는 지점이 되게 작가로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되는구나.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내가 수민이한테 어떤 걸 느끼는지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해하지만 사실은 무해하지 않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후보 없으니까 너 추천했지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무심함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돼서 저도 되게 좋았고 근데 또 그 부분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정말 희주와 수민이 관계에서만 수민이가 이럴 뿐일 수 있고 미노리와 태츠와의 관계에서 태츠가 이럴 수 있다는 좀 생각도 약간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과연 태츠가 이제 그 수민이랑 얘기할 때 얼굴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소설에서는 수민이와 태츠 사이에 이제 흐르던 게 남녀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라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무해하고 싱싱하게 꿈틀거리는 어떤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은 여기서도 이제 미노리와 태츠가 이혼한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민이라고 미노리가 얘기를 했지만 전혀 뭐 이 두 사람이 무슨 따로 뭐 연애를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미노리가 태츠의 얼굴에서 수민이와 이야기할 때만 나오는 그 빛을 발견하고 약간 절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그 얼굴에 내가 얘기할 때 빛이 나는 사람이 막상 연애하면 되게 별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났을 때 태츠한테 맞는 사람은 미노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태츠가 트위터에 남긴 말들도 저는 미노리에 대한 그쵸. 근데 미노리가 그거를 품지 못하는 사람인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하신 게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연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과의 왜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보다 더 빛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감정이 뭔가 우정과 연애 감정으로 정의가 뚜렷이 되지 않고 각자에겐 연인이 있어도 우정 이상의 관계를 근데 이게 잘못 표현하면 뭔가 그런 이상하게 오해받는 남사친 여사친으로 네. 느껴질까봐 표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냥 같이 있을 때 신나고 에너지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이 다 연애를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곁에서 근데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게 또 어떤 마음인지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빛나는 두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사실 모두가 자기와 같은 비슷한 사람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비슷하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막상 사귀어서 그 두 사람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그냥 두 딱 빛이 만나서. 그 관계에서 네.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저는 동등한 사람은 그러니까 모두가 대등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태츠와 수민이가 만났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더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쵸. 어느 한쪽은 또 쓸쓸함을 느꼈을 거고 네.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어느 한쪽이 상대의 빛이나 그늘을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여야 이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는 거지. 네. 무조건 빛나는 둘 이렇게 같이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같은 양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 관계의 전환이나 이게 사람마다 달라지냐고 생각을 했냐면 같은 친구 사이인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쪽 그룹에 있을 때랑 이쪽 그룹에 둘이 같이 만약에 같은 그룹 활동을 하는데 A와 B 그룹에서는 수민이가 빛이 나는 쪽인데 네. 어느 쪽 그룹에서는 희주가 빛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그쵸.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원래 빛이 오랫동안 자기가 수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희주에게 더 집중하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를 보기는 봤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수민은 늘 주목받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예를 들어 그 그룹에서는 리더를 뽑을 때 모두가 희주를 뽑으려고 하고 이러면 수민이라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수민의 그런 경험이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인생이 이렇게 쭉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건 희주가 그렇다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희주는 수민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품고 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들이 오히려 이 소설에서 이거를 되게 뻔한 열등감이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막 수민을 대하고 이게 아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순간순간 어떤 위태로운 감정들이 들 때는 있지만 그 둘의 관계는 그렇고 근데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라는 얘기를 왜 요즘에 장난처럼 그 아싸 인싸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인싸라고 하기에는 인싸에조차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다양한 층 위의 사람들을 결의 사람들을 이 소설이 좀 짚어내준 거? 그런 점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그냥 소설 자체가 너무 무리 없이 재미있게 읽혀서 그런 네. 점도 좀 좋았고. 네. 그쵸. 이게 되게 작은 마음인데 네. 그 작은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줘서 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약간 저도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빛이 환할수록 더 짙어지는 그림자에 대해 임계점에 닿기도 전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마음에 관해 민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정말 임계점에 닿기도 전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려서 캐치하기가 쉽지 않고 그 순간을 되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 순간을 좀 붙잡으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았던 게 이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구의 다른 한쪽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없는 마음이나 작은 마음이나 빛에 비해서 열등한 마음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지구의 다른 한쪽을 떠받치고 있다는 저는 이런 표현도 저한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지라고 미노리와 되게 쉽게 얘기하고 사실은 희주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자아가 연약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 회사에 지금 희주가 맞아. 일하고 있는 일도 나오는데 미노리가 만나자고 한 날이 저녁 전체 회식 자리였는데 그냥 빼먹고 미노리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팀장이 자기 되게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그 티를 이제 다 받으면서도 아이 뭐 평생 볼 거 아닌데 뭐 회사에서 볼 건데 약간 맞아. 이렇게 쿨하게 좀 오히려 넘기는 친구여서 자아가 강하면 강했지 어쨌든 자기 방식대로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을 충분히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그래서 더 어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쪽으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그냥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맞아요. 믿음 같은 거? 네,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그것도 저는 이 캐릭터 구축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도 이제 팀장이 이제 화났다고 빨리 오라고 이제 회사에서 막 그런 문자가 와도 유연하게 반대쪽으로 이제 그냥 그 모든 게 나와 무관한 듯이 걸어가잖아요. 이 엔딩도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희주라는 캐릭터가 그런 단단하고 자기 세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저도 좋았고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한 얘기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가서 그냥 모두가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가 빛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왜 미노리도 태치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과 이제 또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다라는 얘기 자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이 소설이 해주고 있고 그 다른 축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저는 약간 만약에 이걸 막 듣고 있는 분들이 그래 나는 이쪽에 가까워 혹은 나는 뭐 부반장 캐릭터야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하셔도 뭐 그래도 되고 그리고 사람이 부반장도 심지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비춰주는 역할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은 나도 이거를 그러니까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 축이 정말 뭐 양갈래로 딱 그렇게 같은 결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는 나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소설이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미노리가 희주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수미는 빼고 만나고 그리고 미노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싫어했다 원래는 라고 얘기를 할 때 나 같은 자기 같은 사람인 걸 알아봤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의 말도 좀 슬프잖아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도 좀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상하게 어느 자리에서 눈치를 되게 안 보는데 어느 자리에 가면 되게 눈치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이 눈치 보는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하고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보통은 나 같은 사람을 보면 같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내가 저렇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또 뭔가 삐죽하게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이 소설이 짚어주는 것도 섬세하다? 보는 눈이 되게 좀 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이렇게 문진영 단편소설 미노리와 태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동네 2021년 봄호에 실린 서희재 작가의 신작 단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진영 단편소설 미노리와 태츠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를 먹은 후 나는 종종 웃긴 이야기라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생각하면 제법 웃기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 내가 느꼈던 것은 분명 모멸감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뒷이야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수민에게 물었다. 왜 그런 거냐고, 왜 나를 추천했냐고. 수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후보가 없길래 그랬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때 알았다. 얘는 빈종이에 자기 이름을 적을 때의 기분 같은 건 평생 모르겠구나. 아보카도 씨앗처럼 웅크리고 있던 뭔가가 그 순간 뿅 하고 돋아났다.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태찌가 말하려던 건 이것이었을까. 그렇게 한 번 자라난 것은 되돌릴 수 없었고 나는 그것을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숨겨두고 문을 잠갔다.